언택트 시대에도 인간의 온기로만 전달될 수 있는 온택트의 영역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영역에서 미디어 플랫폼을 균형감 있게 사용하는 것이 앞으로의 언택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될 것이다. 네, 반갑습니다. 한동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주재원입니다. 제가 오늘 강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제목에 다 담겨 있습니다. 사실 언택트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에서 굉장히 보편적인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미디어 산업이나 어떤 그 소위 이제 플랫폼 산업이라고 하는 그 업계에서는 나름 몇 년 전부터 이미 진행되던 부분이었고 또 이 용어 자체가 그렇게 낯선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언택트 문화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 이전부터 진행해온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언택트는 기본적으로 미디어가 있어야 가능한 문화입니다.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문명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커뮤니케이션의 발전과 맞닿아 있죠. 라스코 동굴 벽화라든지 뭐 알타미라 동굴 벽화 같은 것들, 그것이 오늘날 많은 역사학자들이 뭐 당대 사회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목적이었다, 혹은 후손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목적이었다, 뭐 다양한 해석들이 분분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보는 분석들이 많죠. 그러면 그 그림들을 통해서 뭐를 전달하고자 했을까 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어떤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닿을 수 없는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그게 어떤 시간적으로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건 공간적으로 누군가를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건 간에 내가 닿을 수 없는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림만으로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낀 사람들이 이제 문자를 발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집트의 상형 문자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메소포타미아의 쐐기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문자의 기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보면 문자가 만들어진 곳에서 4대 문명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역사는 결국 문자의 역사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그 문자라고 하는 것도 인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미디어였죠. 예전에 이제 부족 사회에서는 다른 마을이나 다른 부족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전달해주는 뉴스 전달자들이 있었습니다. 뉴스 전달자들이 이제 뭐 며칠 동안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얻은 정보들을 이제 자기 마을에 돌아와서 마을 사람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이제 쭉 이제 연설처럼 하는 겁니다. 그 뉴스 전달자들이 활동하던 시기는 결국 컨택트 사회였습니다. 뉴스 전달자를 직접적으로 컨택해야만 뉴스를 수집할 수 있는 시대였죠. 근데 그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고 내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장소에서 다량의 정보를 얻고 싶다는 인간의 궁극적인 욕망을 이제 표출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제 결국 신문이죠.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로 각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요약해서 압축적으로 종이에 전달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신문과 같은 미디어 역시도 언택트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인류의 역사를 이제 거시적으로 본다면 전염병이 인류의 뭐 많은 것들을 바꿔놓은, 그러니까 포스트 팬데믹 시대는 몇 차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제 기존의 포스트 팬데믹 시대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궁극적으로 다른 지점은, 미디어 학자로서 볼 때 기존의 그 팬데믹 시기 이전에 형성되었던 어떤 미디어의 큰 변화, 우리 사회의 어떤 문화의 큰 변화의 양상과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팬데믹을 만들어내기 직전에 우리 사회의 어떤 문화의 변화의 상황이 굉장히 다른 측면이 많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굉장히 많은 어떤 변화의 양상이 있었고, 특히 문화적으로 변화의 양상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포스트 코로나 이전부터 진행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뭐 언택트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코로나 이후에도 어떤 사회적 변화를 굉장히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의 팬데믹은 과거의 팬데믹, 포스트 팬데믹과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빨리 백신이 나와서 끝나면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도 그렇게 희망을 합니다만은 아마도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팬데믹 상황에서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그런 언택트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급격하게 몸집을 불려온 자본 권력이 굉장히 이 팬데믹 상황에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혹은 한국 사회에서 지난 1년간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기업들이 눈부시게 성장했고 어떤 기업들이 몰락했는지를 보면 이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특히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로 자본 권력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이 문화적 흐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미 재편된 이 자본 권력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언택트 문화가 급격하게 보급되고 정착되고 있는 이 상황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지 다시 이전으로 그러면 우리 다시 이제 뭐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컨택트 시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권력의 속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한 사회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기업이 어떤 식으로 자본의 흐름을 이제 운용해 나가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 앞으로의 문화 현상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연도별 시가총액 기준 세계 10대 기업을 연도별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보시다시피 1980년대, 90년대는 거의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들이 세계 10대 기업의 반열에 다 올랐습니다. 그죠?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이런 그 제조업, 전자산업 중심의 제조업 기업들의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을 하죠. 인터넷이 90년대 말부터 이제 전 세계에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이제 눈부시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2010년부터 이제 보시면요, 기존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19년을 보시면 작년 자료를 보시면 세계 10대 기업 중에 제조업을 하는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특히 보시면 뭐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그런 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미디어 플랫폼 기업이라고 지칭하는 기업들이 세계 10대 기업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택트 환경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광군제라고 있습니다. 매년 11월 11일 이제 그 독신남들을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하나의 문화가 지금은 이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난 이 쇼핑을 하는 날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 광군제 하루 동안 중국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업체인 알리바바가 하루 동안 올린 올해의 매출이 83조 9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만 보더라도 이 자본의 흐름이 얼마나, 이 자본의 패러다임이 얼마나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는가. 뭔가를 만들어서는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지점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무형의 재화가 유형의 재화를 압도하는 시대라고 볼 수 있고, 사실 플랫폼이라는 게 여러분 승강장이잖아요. 승강장. 제일 대표적인 게 기차 플랫폼이죠. 기차라는 어떤 서비스를 탈 것이라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는 플랫폼에 기차를 세워놓고 그 기차를 이용해서 내가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플랫폼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수요와 공급이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해주는 게 원래 플랫폼입니다. 그게 이제 하드웨어적 개념에서의 플랫폼이고, 지금 이제 우리가 플랫폼 기업이다, 플랫폼 산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온라인의 가상 공간에서 만나게 해주는 것. 근데 이제 그 플랫폼의 변화는요, 단순히 미디어 이용 행태에 대한 변화뿐만이 아니고 생산, 유통, 소비 등과 같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 전반의 변화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핵심인 거죠. 과거에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어떤 미디어 이용 행태론적인 관점에서만 접근을 했다면, 최근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게 단순히 미디어 플랫폼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삶 전반의 이 패턴 자체를 바꿔놓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플랫폼의 변화는요,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젊은 세대들은요, 전화를 잘 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웬만한 건 다 카톡으로 연락을 하죠. 근데 저희 세대, 저희보다 조금 윗세대들은 아직도 전화가 좀 더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미디어 플랫폼에 얼마나 익숙하냐에 따라서 익숙한 플랫폼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카톡 같은 메신저 플랫폼에 익숙한 세대들은 그걸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러한 플랫폼에 이제 적응하고자 하는 디지털 마이그런츠라고 하거든요. 저희 같은 이민자들은 여전히 좀 불편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양상이 점점 그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신문 같은 경우는 거의 400년 가까이 우리 인류 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를 해왔거든요. 근데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40년, 그죠? 지금 이제 뭐 PC용 인터넷 같은 거는 거의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PC용 인터넷을 거의 사용하지 않죠, 여러분들. 뭐 특별한 강의를 듣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모바일로 넘어오는 양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온라인 플랫폼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고 뭐 일종의 블랙홀과 같은 상황이죠.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시대가 의미하는 것은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양상,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생활 패턴의 변화,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 그 삶을 대하는 철학과 가치의 변화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텔레비전의 변화를 사례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요, 뭐 한국 사회를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마을 미디어였습니다. 예전에는 시골에 뭐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텔레비전이 굉장히 고가의 고급 이 가전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TV가 이제 한 대 겨우 있을 정도였대요. 그래서 뭐 축구 경기를 한다든지 뭐 예전에 뭐 복싱 경기를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봤다는 거예요. 그 TV가 있는 집에 모여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마을 매체죠. 이게 텔레비전이 이제 80년대, 90년대 이제 급속도로 보급이 되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일종의 이제 가정 미디어로 자리를 잡습니다. 가족들이 일과 시간을 마치고 모여 앉아서 과일을 먹으면서 뭐 간단한 이야기도 나누고 뭐 그런 하나의 이제 매개체라는 거죠. 가정 미디어로서의 TV에서 지금 현재 TV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가정 매체로서 썩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거의 이제는 개인 미디어로서의 텔레비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컨텐츠로서의 텔레비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요, 그냥 시간이 있을 때 짧게 끊어진 이 영상 클립을 유튜브에 업로드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 업로드된 것들을 그냥 내가 시간 있을 때 자발적으로 보는 그러한 문화가 훨씬 더 보편적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는 계속해서 그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많은 미디어 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스마트폰이 등장을 했죠. 스마트폰이 등장을 했고,
어떠한 곳에 가도 나의 어떤 이 신체 일부처럼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이 갖는 문화적 함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을 얼마나 이용하시는지 모르는데 평균적으로 젊은 세대들은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라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아마 그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헤비 유저들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미디어 환경을 완전히 빨아들이는 하나의 블랙홀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팬데믹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었다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접촉을 최소화시켜 주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한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미디어 산업의 양상을 핵심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시장이 다채널, 다매체 시장을 넘어서 근본적인 플랫폼의 변화로 이제 재편되는 양상인데, 실시간 가족 중심의 미디어 환경이 이제는 비실시간 개인 중심의 미디어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매체 환경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어떤 그 문화를 향유하는 흐름 자체가 점점 더 개인화되고 비실시간 그리고 비정형성을 나타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특히 이제 뭐 한국에서의 문화적 트렌드는요, 서구 사회 그것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이 단순히 미디어 이 환경의 변화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문화적 트렌드가 굉장히 빠릅니다. 한국 사회가 이제 서구 사회에 비해서 농경 사회, 산업 사회, 그다음에 정보화 사회 이런 것들을 불과 한 3, 40년 만에 압축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문화적 트렌드의 변화도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 주목할 부분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Z세대의 등장입니다. 이 Z세대의 등장은 언택트 플랫폼 사회로의 변화를 훨씬 더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이 Z세대는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 되어 있었거든요. 모든 것들이 온라인 아카이빙화 되어 있었고 그런 환경에서 쭉 자랐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 기기를 다루거나 조작하는 것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것처럼 자연스럽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Z세대의 핵심 가치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이 언택트 문화의 이 문화적 가치를 엿볼 수가 있는데,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not union but network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연대는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지금의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타인의 삶에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연대 차원에서의 관심이 아니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것을 즐기는 거죠. 그것을 저는 not union but network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트워킹 하는 건 굉장히 좋아하는데 타인의 삶에 깊이 개입하거나 관여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핵심 가치가 사실은 오늘날의 언택트 문화를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플랫폼이요, 영상 언어 중심으로 재구성되면서 이 세대 간 소통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60, 70대 어르신들 세대는요, 거의 구술 언어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구술 언어 문화. 그분들의 어떤 지적 체계나 이런 것들은 구술 언어를 통해서 형성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40대에서 한 60대는 문자 언어 세대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 과정이 형성이 됐고 그 교육 과정 체계 속에서 문자로 책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습득했고 그것을 또다시 확대 재생산해 온 그러한 세대가 지금의 어떤 허리 세대. 그런데 지금의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구술 언어 세대도 아니고 문자 언어 세대도 아닌 영상 언어 세대입니다. 영상으로 모든 걸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해요. 대표적인 게 유튜브 아닙니까? 유튜브, 그죠? 유튜브 현상.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그 디지털 네이티브들을 유튜브 세대라고도 합니다. 유튜브 세대. 세대들이 각각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동일시 대상을 보면 구술 언어 세대의 동일시 대상은 성자들입니다. 성자. 그러다가 문자 언어 세대는 이제 영웅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제 디지털 세대, 영상 언어 세대들은요 스타들에 집중합니다. 매혹의 패러다임, 구술 언어 세대는 이제 신화가 매혹의 패러다임이었다면 문자 언어 세대에 있어서 매혹의 패러다임은 이성이죠. 이성. 근데 디지털 세대에 있어서 매혹의 패러다임은 영상입니다. 어떻게 영상을 만들어내느냐. 이 설득의 이 도구가요. 문자 언어 세대는 여기 영향력 행사의 수단이 나와 있는데 과거 구술 언어 세대는 설교였습니다. 어떻게 말로 설득할 것인가. 그런데 문자 언어 세대가 되면서 그게 출판으로 바뀌어요. 출판이라는 게 뭡니까? 뭐 우리 학자들로 치면 논문이죠. 논문으로 설득을 해내는 겁니다. 그게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디지털 세대에게는 미디어에 출연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 사람이 무슨 책을 쓰건 뭐 어떤 글을 쓰건 나는 모르겠고 그래서 유튜브에 나왔어? 유튜브에 구독자가 몇 명이야? 이걸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대의 이 세 가지의 세대가 지금 믹스되어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세대 간의 어떤 뭐 대화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어렵죠. 어려울 수밖에 없죠. 서로가 추구하는 채널도 다르고 사용하는 용어도 다르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미디어는 이제 과거와 같이 문화생활을 위한 선택의 요소가 아니고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됐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폰 문화가 만들어낸 문화적인 트렌드를 압축적으로 설명하자면 유비쿼터스 하이퍼링크입니다.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을 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유비쿼터스 시스템이라고 하죠.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뉴스를 읽다가 이 뉴스 헤드라인 재밌어 보이는데 클릭해서 뉴스를 읽고 그 다음 뉴스로 넘어갈 때 다른 뉴스 기사를 보고 내가 선택적으로 이제 하이퍼링크 바이 링크로 이제 넘어가는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텔레비전이나 그 신문이 존재하던 이 시기, 그것이 주도권을 갖던 미디어 환경에서는 이 로직이 중요했어요. 논리.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 환경에서 하이퍼링크, 유비쿼터스가 문화적 대세가 된 이 시기에는 뭐가 중요하냐? 이 논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논리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드러날 것이냐. 그 다음에 미디어 플랫폼 변화에 따른 사회적 경제 모델의 변화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데 90년대까지는 사실 우리 경제가 이제 소유 경제 체제로 볼 수 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 그다음 CD 이런 것들을 계속 모았어요. 우리가 소유했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으면요 그 CD 삽니다. 카세트 테이프 사요. 소유를 해야 내가 그것에 충분히 그 문화적 영위를 한다라는 이제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다가 2000년대까지는 이제 공유 경제로 바뀝니다. 이게 공유 경제라는 거는 파일 바이 파일로 파일을 공유를 하는 거예요. 서로. 현재는 이제 구독 경제 체제입니다. 구독을 하면 언제 어디서든 시간과 장소와 이런 것들 구애받지 않고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영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독 경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소유 경제, 공유 경제, 구독 경제 시스템에 따라서 이러한 미디어 플랫폼의 이용 행태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 이제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플랫폼 환경 변화에 대한 세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선도하는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도는 못했지만 빨리빨리 눈치껏 따라가는 적응해가는 후발주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태돼 버리는 그룹입니다. 선도하는 그룹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리스크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잖아요. 리스크가 큰 만큼 성공했을 때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도하는 그룹들이 그 당대 사회의 문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죠. 대부분은 적응만 잘해도 그 사회를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산업적으로 본다면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그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라고 하죠. 뭔가 이 선구적인 기술이 딱 나왔을 때 저게 된다 싶으면 바로 따라붙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제 도태되는 그룹입니다. 도태되는 사람, 도태되는 집단, 뭐 노키아나 소니 같은 업체들이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이 트렌드에 대한 파악을 잠시 잘못하는 순간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국 이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요소, 그러니까 사이드 이펙트가 뭐가 있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처해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사이드 이펙트 뭐 첫 번째 보면 플랫폼의 변화를요. 아까 제가 도태된 그룹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플랫폼의 변화를 일시적인 것이다. 아니면 야 그거는 잘못된 거야.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보고 평가를 해서 자칫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굉장한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게 어떤 긍정적인 면을 내가 활용해서 나의 어떤 가치와 철학에 맞춰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것과 반대로 플랫폼 만능주의로 접근하는 기술 중심적인 사고 역시도 경계를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 보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다, 뭐 이게 유행한다.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그걸 따라가야 하는 하나의 트렌드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 4차 산업혁명 해야 된대. 막 뭔지 모르지만 일단 해보자. 야, AI가 대세래. 야, AI가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해보자. 이런 식의 태도 역시도 곤란하다는 겁니다. 언택트 문화와 이 미디어 플랫폼의 이 변화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뭔가? AI 오케이 좋아. 근데 AI가 우리 사회에 왜 등장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끼칠 이익은 뭐가 있으며 반대로 부정적인 건 또 뭐가 있느냐? 고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택트 문화가 좀 편협하고 확증 편향적인 태도를 증폭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컨택트 문화에서 개인 중심의 그리고 어떤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이 실현되면서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정보만 이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되어버린 거죠. 과거의 신문이나 방송, 물론 신문이나 방송도 어떤 뭐 정치적 편향성이나 어떤 여러 가지 문화적인 편향성이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 사회가 추구하는 그 사회에서 야, 뭐 관점은 다르지만 그래도 이거 사실 자체가 변하진 않아라고 하는 최소한의 컨센서스는 존재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뭐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뭐 가짜 뉴스 같은 것들,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온라인 매체들을 통해서 형성되는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을 보면 이거는 거의 허무맹랑한 소설 수준의 이야기들이 뉴스인 것처럼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지점들을 볼 때 확증 편향적으로 내가 취사 선택하는 이 문화 그걸 인해서 내가 이제 가짜 뉴스에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니 우리가 특별히 주의 깊게 이런 것들을 수용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락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락인 현상이 뭐냐면 특정 미디어 플랫폼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거기에 갇혀버려요. 단적인 예가 한국 사회에서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을 거의 안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는 카카오톡 사용하기 싫은데 라고 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이 미디어 플랫폼 기업들이 이러한 거대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또 인수합병이나 이런 이 시스템을 통해서 소위 이제 독점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윤리적, 기술적, 철학적 다양한 측면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그러한 검토 없이 새로운 것들을 무작정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고찰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택트 시대에도 인간의 온기로만 전달될 수 있는 이건 제 표현입니다만 온택트의 영역
따뜻할 온자를 써서 온택트의 영역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영역에서 미디어 플랫폼을 균형감 있게 사용하는 것이 앞으로의 언택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향후에 미디어 리터러시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가르쳐야 할 역량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각자가 어떤 부분에서 온택트를 실현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어떤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연은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정치의 어떤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큰 틀에서의 어떤 거시적 차원에서의 정치와 이제 미시적 차원에서의 정치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틀에서의 거시적 차원에서의 정치는 저는 그 자본주의 특히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로 정치 권력은 단 한 번도 자본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적이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근데 미시적 차원에서 정치의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온라인 문화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한국 사회를 사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 2000년대 초반 효순이 미선이 사건 터졌을 때 광화문 촛불 집회 그 다음에 그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런 것들이 사실 당시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고 미디어를 연구하는 많은 해외의 미디어 학자들에게도 굉장히 좀 독보적인 사례들이었거든요. 그게 온라인 환경이라는 것이 저렇게 이 참여 민주주의의 폭발적인 공론의 장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그 당시에는 믿었었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는 여전히 작동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가령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이슈들이 있을 때 그것이 온라인 채널들을 통해서 공론화되고 그게 스노우볼링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직접 모이기도 하고 뭔가 자신의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고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파편적이긴 하지만 경험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온라인 이 환경, 매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 진보 진영에서 오랫동안 이 갈구해 왔던 자신들의 어떤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이 풀뿌리까지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그들의 목소리를 또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이 일종의 게릴라전을 하기에 적합한 운동장으로서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최근에 상황을 보면 꼭 그렇게만 작동을 하는가? 아까 제가 가짜 뉴스 관련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게릴라전을 펼쳐야 할 때가 있고 또 게릴라전을 펼치다가 정권을 잡으면 또 정규전을 해야 되는데 게릴라전에는 상당히 유용한 운동장이었으나 정규군이 되고 보니까 이게 자기네들에게 썩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마 체감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향후에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는 어디까지는 규제를 해야 하고 여전히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논의는 저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투트랙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영상 세대고 그 환경에서 쭉 자란 사람들에게 그걸로는 어떤 리니어하고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없으니 너네는 무조건 책을 읽어야 하고 글을 읽어야 해라고 무작정 강요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언론은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두 가지 모두를 다 충족시켜야 한다. 한 가지는 지금 세대에 맞는 어떤 그 뉴스 컨텐츠도
저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짧게 읽을 수 있는 뭐 뉴스, 그다음에 핵심 요약된, 그다음에 뭐 그런 뭐 1분 카드 뉴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저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진 않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질의 기획 기사와 양질의 어떤 그 인베스티게이션 저널리즘이 같이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을 통해서 저널리즘과 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 점진적으로 글을 읽게 하고 그 글의 어떤 깊이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내용들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잘 가이드하는, 그러니까 좀 친절함이 필요한 거죠. 근데 언론은 역사적으로 너무 불친절했습니다. 너무 불친절하고 여전히 불친절하죠. 이제 젊은 세대들하고는 이제 거의 소통 불능에 까지 간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방금 말씀드린 그 투트랙 전략을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노력을 잘 아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다들 힘든 한 해였죠. 현장에서 느끼는 그 어떤 현장성이라는 건 여전히 존재하죠. 존재하고 그게 뭐 굳이 뭐 베냐민이 얘기했던 뭐 아우라의 개념까지 우리가 뭐 들먹이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자신이 노출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유혹적 혹은 방해적 요소들을 스스로 공간적으로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강의실에서의 강의와 온라인 강의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전 세계가 이 경험이 두 가지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한쪽에서는 야 결국에는 온라인 강의 위주로 갈 거야. 이번에 바뀌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갈 거야 라고 보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온라인 강의를 강제로 겪어보니 온라인으로만 해소되지 않는 영역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난다 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게 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지난 한 10여 년간 그런 시도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뭐 대학 그룹들이 소위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그러니까 강의를 파는 거죠. 팔고 이제 어느 정도 이수를 하면 자격증을 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재미를 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초기에는 꽤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 온라인 강의 사업이 불과 한 4, 5년 만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훨씬 이전입니다. 왜 그랬느냐? 처음에는 내가 접근성이 좋아서 좋겠다. 내가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의 유명 대학들 강의 들으면서 또 자격증도 주니까 너무 좋은 기회인데? 라고 해보니 이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거죠. 네, 그냥 교수 강의는 틀어놓고 그냥 공연을 보는 거죠. 한마디로. 네, 유튜브 영상 보듯이. 근데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성격이. 강의도 다르고요. 강연도 다르고요. 또 강연과 공연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성격이. 말 그대로 이제 녹화된 강의를 막 쫙 뿌리는 식의 강의는 말 그대로 그냥 뭐 재밌는 거 하나 봤네. 뭐 이 정도의 느낌인 거죠. 저는 오히려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팬데믹이 끝나면 어느 시점에서 온라인 교육을 재평가하는 지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조 수단으로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것을 주로 교육의 어떤 이 채널로 온라인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아마 사회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전 더 있다고 봅니다. 특히 미디어 기술의 발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얼마나 사실에 가깝게 만들어내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성을 추구하는 거죠. 영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 밀도의 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잖아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뀐 게 뭡니까? 얼마나 사실적으로 생동감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디지털에서도 뭐 4K가 있고 뭐 8K가 있고 계속 뭐 UHD가 있고 이게 그러니까 심지어 요즘에 배우들 모공까지 보인다 그러잖아요. 내가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고 싶어라는 어떤 욕구. 물론 이제 사실 이거는 철학적으로 보면 좀 선후 관계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나는 굳이 모공까지 보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기술이 그걸 만들어내 버리는 거죠.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해야 되니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는 기차와도 같아서 멈추는 순간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기술이 뭔가 사람들의 니즈를 만들어내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끝자락에 왔다. 뭐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죠. 그런데 더 사실성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기술의 등장 이후로 단 한 번도 꺾였던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요. 그 욕망은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저는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왜 여러분들 스타워즈 그런 영상 보면 회의하는데 거기도 보면 거의 줌으로 회의하잖아요. 줌인데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의자가요 홀로그램이 이제 모니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딱 접속하면 뿅 하고 뜨는 거죠 이 자리에 사람처럼. 예, 그런 거 가능하죠. 얼마든지 지금 이제 이미 상용화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다음은 뭐겠어요? 터치까지. 예, 그걸 만졌을 때 실제로 사람을 만지는 것 같은 터치감까지 줄 수 있는 사실성. 저는 끝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추구는.